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리카저라는 분인데요. 신대공황의 저자지요. 이분이 이제 3프로TV 등에 출연해가지고 영상통화기입니다. 합니다만은 그 대공황이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르다는 개념에서 신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 좀 설득력이 없다, 와닿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요거 근래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세계적으로 빠지니까 뭐 다수의 시청자들이 좀 공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아마 이분은 보니까 금본위 제도 관련 화폐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폐전쟁이라는 책도 쓴 것 같은데, 금본위 제도 환경에 맞는 그 화폐를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 2009년에도 이분은 틀림없이 달러 몰락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2009년에도 달러 몰락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 맞았잖아요. 또 하나는 또 화폐 공급량이 많으니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보면 금본위제도 시대의 얘기거든요. 종이화폐 시대에는 금이 화폐 수량이 아니고 그 경기가 불황이 있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일 때 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식 살락해도 불안하잖아요. 경기 불황일 때는. 그 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특히 회사채의 경우에는 부도날 확률이 높거든요. 경기 불황일 때. 금리 조금 높게 준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 조세 수입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기 불황기에는.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지, 금은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면 그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종이화폐제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본위제도 시대를 연구한 화폐 전문가이면서 또 1차 대공황이, 그러니까 이분이 신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2차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대공황이 어떻게 보면 세계 1차 세계대전 직후에서 연장된 경기 불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때도 금본위 제도니까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 비용을 통화 정발을 통해서 그 조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불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극심한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주가가 왜 올랐느냐 하면, 물가 상승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받치지 못하고 주가만 올랐는데,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종이화폐 제도에서는 화폐 수량을 늘리는 그 자체가 화폐 가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1차 첫째는. 두 번째는 도시화가 되면서 과거와 달리 기본적인 소비는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집을 팔아서라도 기본적인 소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과거 농경사회 시대와 쉽게 하면 도시화가 덜 진척된 시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을 농사를 지어가 직접 그 조달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근로자로서 아니면 자산가로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거나 근로소득을 가지고 그 소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와닿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는 금본위 제도에서 양적 완화 정책은 대부분이 전쟁 비용 조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DP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전쟁 비용이야.
또 GDP 창출의 무기 생산을 통해서 GDP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파괴가 돼버리고 남지 않는 거예요. 쉽게 하면 대차 대조표는 자산이 없는 전쟁 비용 조달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대차 대조표가 개선되는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성격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와닿지 않는다. 그때와 비교해가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유효 송유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불안 극복용 화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한 화폐 공급량 확대, 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경기 불황이 10년에 걸쳐서 지속된 거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의 주장이 또 설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론을 이제 하고 나서는데, 지금은 이제 종이화폐 제도 자체가 금하고 우선은 관계없어요. 금하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 추락하고 상관관계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금본위 제도이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을 확대를 하더라도 또 전쟁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더라도 군수 물자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파괴 내지는 폭탄인 것 같으면 폭발로 그죠? 없어진다는 거죠. 총알인 것 같으면 총알도 쏘고 나면 이제 탄피만 남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 생산에 기여하던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교해가지고 신대공황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폐 가치는 지금은 그 조세 부담 능력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왜? 국채를 매수 또는 인수하는 방법으로 화폐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국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면,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든 실물 경제 쪽에서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든,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면 통화가치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통화가치 하락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유효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큰 차이입니다. 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팬데믹 있잖아요. 팬데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신대공황이라는 용어로 쓴 어떤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된다는 거지. 1차 대공황, 그러니까 1929년부터 33년간에 있었던 1차 대공황과 차별화된다고 신대공황이라고 아마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 팬데믹도 그 당시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또 농업국가예요. 그 과거 그 뭡니까 흑사병이라든지 이럴 때, 그죠? 그럴 때는 그 농업국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인구 대비, 지금 이제 사람이 죽은 숫자로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우선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7천만 명, 8천만 명 죽으면 엄청나잖아요. 지금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역사상 이분이 이제 650년을 가지고 그 추적해갖고 팬데믹 현상과 경제 불황을 추적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고, 또 정부의 역할도 또 마찬가지예요. 과거 정부는 어땠습니까? 군사 내지는 치안 유지 정도의 역할이 제한됐어요. 지금의 정부는 경기 불안 극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경기 불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폐 공급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치안이나 군사 목적이니까 전쟁 때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이제 와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반론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10월부터 대공황이, 그러니까 신대공황이죠. 원래 10월부터 대공황이 시작된다. 요즘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그 과거 근본이제도 화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 주장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종이화폐 제도와 관련시켜 보면 설득력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론을 할 때는 좀 더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반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요인을 가지고 또 그분이 대공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무게중심이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게 좀 대부분의 이제 그분이 신대공황으로 애고하는, 신대공황을 애고하는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또 금 가격에 대해서도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3프로TV 진행자 하시는 분은 그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플레이라는 때만 그 금 가격이 오르는 거로 얘기하면서 디플레이를 주장하면서 왜 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느냐, 금을 매수하라고 하느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 진행하시는 분의 금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포유 환율 연구소하고는 다르다. 그분은 인플레이가 되면 금이 이제 대체 수단으로서, 대체 자산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금을 실질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실질 화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질 화폐 아니거든요. 명목 화폐도 아니거든요. 그냥 재테크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진행자분도 아마 금본위제도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름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아주 출연을 자주 해가지고 그 이상한 얘기를 하면 기억에 남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공간에서 유명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에도 이제 오건영이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불과 한 2, 3일 전에. 제가 왜 알게 됐나 하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건영 그 신한은행에 다니시는가 봐요. 그분이 쓴 책과 저 책을 비교로 하면서 읽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읽어보면서 내공 측면에서는 포유 환율연구소에서 쓴 책이 앞서 있다. 내공은 다르다. 신한은행의 그 오건영 부장인지하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건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하여튼 오늘 또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너무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올라든 데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최소한도로 11월까지도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닥에서 행보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왜? 그동안에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도 이 조정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